안녕하세요.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. 저는 인문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. 또 현재 성신여대에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는 얘기인데요. 근데 그런 저도 이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.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인데요.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엄청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집에 한 권씩은 거의들 가지고들 계시거든요. 여기도 이렇게 쉽게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있죠. 네, 바로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.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은데 끝까지 읽은 사람은 정말 별로 없는, 정말 많지 않은 그런 책인데요. 출판가에서도 팔린 권수에 비해서 완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그 이유를 아시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어떤 책인지 대강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. 정의란 무엇인가? 오늘 읽은 척 책방 시작합니다. 네, 저는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. 네. 사실 이 책의 완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오늘의 읽은 척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읽은 척 포인트는요.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써있지 않다라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.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. 네. 사실 이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정의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. 예전에 그 E.H.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처럼 E.H.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나오는 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. 근데 이걸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. 사실 이 책의 구성은 그런 유아는 좀 다른 거죠. 이 책의 구성은 개론서예요. 태생적으로 산만한 구성일 수밖에 없는데요.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요.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. 사실 이 책 자체가 책을 위해서 써진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강의죠. 강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 마이클의 강의,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친하진 않고요. 마이클 샌델의 강의,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한 강의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얘기들을 책으로 넘긴 것이 이 글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어떤 주제가 던져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사조를 설명하거나 그런 개론서라는 거, 그러니까 전체적인 철학의 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거지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를 가지고 깊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주제가 던져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거든요. 자율주행차 때문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요. 여기 멀리서 기차가 다가옵니다. 기차가 다가오는데 앞에 선로에 5명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. 이 기차가 쭉 가면은 이 5명을 치워 죽이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내가 그 차단기라고 하죠. 차단기 또는 버튼 하나를 눌러가지고 이 기차의 선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바꿀 수가 있는데 대신 그러면 이쪽에 또 한 명이 있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당신 같으면 이것을 눌러서 바꾸겠는가 아니겠는가를 물어봐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5명보단 1명을 희생하는 게 낫지 않는가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런 거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. 근데 거의 똑같은 조건인데요. 이번엔 5명이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거나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다리 같은 거 위에서 어떤 사람, 좀 뚱뚱한 사람이겠죠,를 밀어 떨어뜨려요. 밀어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기차에 딱 이렇게 깔려가지고요. 그게 멈춰지는 역할을 하게 돼서 5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 이 1명을 직접 밀어서 떨어뜨려서 그 기차에 이렇게 깔리게 하겠는가? 자,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. 그랬을 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. 그럼 이 차이가 뭐냐? 어차피 그 5명과 1명의 목숨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근데 하나는 직접 하고 하나는 좀 간접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건 무엇이냐?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토론이 들어갈 수 있다. 어떤 게 옳다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철학이 어떤 사조에 가깝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 강의의 얘기고요. 그 얘기가 이 책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제, 반론, 그 다음에 사조에서 굉장히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에요. 자, 두 번째 읽은 척 포인트는요. 이 책의 완독률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.
이 책이 바로 우수한 학생들만 모이는 하버드 대학생들도요 15주 한 학기 내내 이해하는 강의라는 거죠. 제가 사진 나가신 걸 보시면 이게 한 방송에서 소개된 새벽 4시에 하버드 대학의 모습이거든요. 들어가는 건 쉽지만 사실 쉬운 것도 아니지만요 나오는 건 정말 어렵다. 졸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건데 이 친구들이 한 학기 내내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잠깐 몇 시간을 보고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.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사에서는 메가히트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.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. 사실 미국 인구가 3억 넘고 4억은 좀 안 되고요. 3억에서 4억 사이인데요. 그런 미국에서 10만 부 정도가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. 근데 5천만 명인 한국에서 200만 부가 팔려요. 이거는 사실은 마케팅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 처음 나왔을 때 서점가 가보면 그 영상을 보여줬거든요. 영상 딱 있고 거기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쫙 멋있게 강의하는 모습이 나와요.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강의가 바로 이 책이다 이런 거. 당신이 이걸 읽으면 당신은 하버드 수준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딱 준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국 특유의 허세를 좀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시기도 좀 기가 막혔는데요. 2008년 경제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좀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더 심화되어 나타났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과연 정의인가, 돈이 많다는 것이 정의인가, 또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. 또 하나 시기상 기가 막혔던 게 하나 있는데요. 2008년 이후부터 취업이 좀 어려워져요. 경제위기 이후로. 그래서 취업 공채가 강화되는데 취업 공채에서 면접이 강화되면서 토론 면접이나 인성 면접 같은 것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면접에서 자주 나왔던 주제들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과 일치하는 게 많아요. 징병제를 해야 될 것이냐, 모병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.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정당한가, 이런 거 쿼터제라고 하죠. 대리 출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토론 면접 주제로도 좋고요. 아니면 면접관들이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사실은 면접관들이 물어본 것도 있지만 면접관들이 또 이 책을 보고 와서 물어보기도 했고요. 당시 어떤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독서 토론 그 면접이라고 해서 지정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와서 그 책에 대해서 면접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그 책을 지정한 적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는데요. 그때 그 마케팅의 승리가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. 자, 읽은 척 포인트 세 번째를 좀 말씀드리면요. 왜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직도 우리한테 한국인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.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정의란 무엇인가가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이것을 팔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었던 건데요. 도대체 정의가 뭐지? 왜 정의에 대해서 나는 모를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자극하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보면서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요. 삼성의 총수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은 혐의를 받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분은 또 풀려난 것들을 보면서 흔히 얘기하는 유전무죄 그런 것들은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또 한 해 취업이 모두가 채용 비리로 채워지는 그런 공기업의 예도 있었고요. 강원랜드가 그랬었죠.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감옥까지 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.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한테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끊임없이 정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. 자, 이런 때일수록 세계 석학들의 지혜를 빌려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에 정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바로 그런 방향에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. 이거는 새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. 집에 있는 거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란 이런 것이다를 한 번쯤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, 한국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이었고요.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로 찾아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